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는 생활현대사 시간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주제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방송을 열심히는 들으시는데 들으시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좀 센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를 또 가지고 나오신 분이죠. 우리 박한용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배달부 박한용입니다. 나쁜 배달부요? 네,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항상 나쁜 소식만 들고 오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바로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실장님? 아니면은 혹시 주변에서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많을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수십 년을 그 나쁜 배달부로 일을 해오셨잖아요. 사실 좋은 소식들도 많은데 좋은 소식들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한다? 예.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소식을 못 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역사들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말대로 아버지라 못하고 뭐 이런 것 같은 거 있죠. 온 국민이 홍길동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좀 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살짝 알려주시죠. 예, 오늘은 안다면 알고 모른다는데 사실 실제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주제예요. 만주국 아시죠? 네. 만주국. 예, 마지막 황제 부위가 있었던 곳. 바로 만주국에 있었던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 간도 특설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간도에 특별하게 설치한 조선인 부대라면 그냥 느낌은 독립군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이 간도 또는 만주 지역에 조선의 항일 독립군, 그다음에 유격대 활동을 했었죠. 하들 전문적으로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주국 산하에 설치한 조선인 최강의 특수부대입니다. 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독립군. 쉽게 말하면 토벌이란 말이 기분이 나쁘지만 일본인들 쉽게 말하면 토벌 부대로 만든 게 독립군 토벌 부대를. 근데요, 독립군을 토벌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교과서에는 일본군이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청산리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 얘기할 때 일본군하고 교전한 것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협력했던 사실이 나오죠. 우리 각각 멀리서 보게 되면 올해가 1894년으로부터 120년 후잖아요. 네. 1894년이면 동학농민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동학군이 가장 많이 쉽게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던 게 일본군만 아니라, 물론 일본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겠지만 여기는 정부군도 있었고 또 양반 유생들이 지역에서 만든 민보군이 있어요. 왜? 양반들의 지세를 물랑케 하는 농민들, 쌍끝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일진회라고 있었죠. 친일단체. 아, 일진회. 예, 이게 전국적으로 또 자회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군 앞잡이에 대해서 직접 토벌에 앞장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다룰 주제의 전사가 되는 1920년대 만주에 있었던 보민회 같은 것들. 이들 일본 군경과 합작해서 만주 독립군을 20년대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끼쳤어요. 1930년대로 우리 만주사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되면 자위단이니 감도협조회니 신선대니 훈춘의용대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일본 군경이나 만주국 경찰의 외곽 조직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나 이제 또를 더 주요하게 다룰 1930년대 후반에는 만주국 최강부대 간도특설대 이런 것들이 만주 관동군이죠. 일본의 관동군 독립수비대나 만주의 군 경찰과 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요, 일본 군이나 경찰에 들어간 사실 좀 헌병 보조원이라든지 밀정이라고 그러죠. 끈앞풀, 예, 경찰 끈앞풀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른바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얼마 전 작년인가에 나왔던 거 보면 뭐 각시달 같은 드라마 보면 주로 헌병 앞잡이들. 네. 밀정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번에 뭐죠? 아예 직접적인 공식 부대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악랄하고도 그 직접적인 친일 무장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사실은 단 한 번도 저희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더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간도 특설대, 간도에 설치된 조선인 특수부대 얘기입니다. 실장님, 오늘도 초대 손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언론인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 한겨레 대기자로 이제 얼마 전에 올해는 안 되셨죠? 예. 예,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예, 김효순 선생입니다. 많이 환영해 주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효순 선생님. 예. 그 양력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이거 뭐 좀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조금 옆에 모시고 좀 외람되긴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좀 선생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게 좋겠어요. 제 목소리보다 훨씬 젊고 목소리가 좋습니다. 외모도. 그것까지 말하시면 안 되죠. 죄송해요, 뭐 실장님. 이 생방송이라는 거 처음 하는데요. 그냥 네.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시작되네요. 예, 저는 뭐 2년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정년퇴직했고요. 이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언론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지금 이제 연합뉴스라고 그러죠. 연합뉴스의 전신인 이 동양통신으로 들어가고서 1988년에 그 한겨레 신문 창간에 관여해서 뭐 도쿄 특파원을 하거나 그렇고 이제 각 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는 일 없이 뭐 요직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장도 하고 편집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별로 기사를 잘 써본 일이 적어서 2007년부터 그 대기자라는 좀 희한한 직책이죠. 그 이제 그래서 대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돌아가서 제가 뭐 젊은 기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했다가는 제가 뭐 체력적으로, 정력적으로 뭐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젊은 기자들이 뭐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보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몇 차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책을 이제 몇 번 냈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그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아서 좀 창피합니다. 네, 제가 간도특설들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문가예요, 국내에서.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사실 70년대 민주운동도 하셨어요. 근데 본인께서 이제 쑥스러우시니까 말씀하지 말라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관저수가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언론에 시작하셨지만 중요한 게 88년도 예. 한겨레 창간 때 예. 바로 기자하셨나요? 아니죠. 아까 동양통신에 들어간 거는 1979년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경력 기자를 하다가 한겨레신문 창간 때 거기에 참여한 거죠. 그 사표를 내시고. 예. 그건 쉽지 않으신 일인데, 좀 뭐 궁금합니다. 그 전에 그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가 아주 창궐하던 시절에는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수많은 선배들이 해직됐고, 그리고 또 1980년에 그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고 나서는 또 상당히 기자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은 언론인들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그 연합통신 뉴스죠. 예. 그래서 좀 사필로 옮긴다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결정이시죠. 민주주의를 예. 지지하는 것하고 또 그때 아마 안 갔으면 몰매 맞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맞으셨을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동아티, 조선티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오라고 빨리. 네, 선생님 부른 데가 있으셨네요. 아주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도 뭐 옛날에 이제 그 신문 기자분들도 만나 뵙지만 느낄 때 보면 이제 제가 선생님 보고 조금 이게 이제 조금 놀랬던 것은 탐사 보도라고 할까 심층 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한일 관계 같은 것들이나 우리 근현대사 관계.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뭐 기자 경력이 한 3년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쓴 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 3년, 그러고서 이제 대기자로서 한 뭐 5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기사를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높이 평가를 해줘서 이렇게 자꾸 심층 기사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냐면 그 제작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오늘 간도대 특설대 말고 예. 그 전에 좀 주목할 만한 제작이 2010년 이후에 한 2권 정도 나와서 상당히 반향이 있었어요. 그걸 조금 그래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통 시베리아 옥류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 제일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다뤘습니까? 그럼 이제 저기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전할 때 이 만주의 관동군 중심으로 한 60만 대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승전한 후에 이 관동군 포로 60만을 전부 소련으로 끌고 가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들이 과연 소위 조직적인 전쟁 범죄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때 소련의 피해가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소련 경제 재건을 위해서 거의 무슨 아주 강제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60만에 이르는 대군이 뭐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거의 11년 가까이 이제 시베리아 각지 수용소에 수감돼서 아주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1944년부터 일제가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징병제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 청년들, 그러니까 1924년 25년생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년 그렇죠. 징병생. 네. 유명한 묻지 말라 갑자생. 그분들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됐고 당연히 이제 우리 조선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도 만나고 또 결혼한 사람은 부인도 만나고 그래서야 되겠죠. 근데 소련이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일본인 병사로 간주해서 전부 소련 땅으로 끌고 가서 생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또 정말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4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의외로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신문에서 한 특집 기사를 한번 썼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벌써 이제 대부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썼었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좀 희한한데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일본군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온 뒤에 소련에 끌려가서 생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고향이 이북이니까 돌아와서 이북에 있다가 한국전쟁 터지니까 다시 또 인민군으로 징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남쪽에 내려와서 포로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방공포로 석방이 돼갖고 이 국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이제 그 사람 일생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시베리아 옥류 전체적인 얘기를 쓴 글인데, 그래서 책이 나온 후에 제 가까운 친구죠. 이제 꽤 유명한 대학의 국사학과 교수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몇 장 들춰보더니 야, 이거 진짜야?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반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냥 보통 무슨 예를 들면 지금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프랑스 문학이나 이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사를 전공하는 교수가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른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만큼 연구되지 않은 분야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박 실장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 간도 특설대도 아마 그런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면 결국 그 책도 보면 식민자 분단 속에서 그죠? 예. 일어났던 어떤 비극적 예. 삶들과 우리 예. 또 현재의 고통들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저작이면서도 우리 현실의 많은 시민들이 이 책들을 좀 한번 나는 일본군, 그다음에 인민군, 국군이나 이 속에서 뭐냐 우리 역사 다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100년의 역사의 단면들을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내용을 책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 이번에 간도 특설대라는 책도 어떤 이유에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박 실장께서 하여튼 그 일제야 그 만주에서 가장 악랄한 그 무장 토벌 부대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그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단독 정부권이 수립되면서 그 국군 이제 참공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일본 육사나 아니면 이제 만주국에서 군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참군 과정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1980년대에 그 당시 그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던 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자기들 그 동인지 같은데 쓴 글을 보면 간도 특설대가 뭐 민족의 수치가 아니라 민족의 자랑거리였다는 식으로까지 마치 독립운동을 준비한 조직처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러니까 만주에서 무예를 도모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왜곡 날조를 했군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친일파 청사 문제가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역사적 실체 규명을 막는 세력들이 워낙 강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박한영 실장 같은 상당히 이제 열혈 청년이신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얘기 꺼냈다가는 아마 뭐 들어가서 진짜 엄청나게 당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나마 이런 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만큼 우리 그 민주화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는 반증의 하나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야말로 이제 뭐 대부분을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기자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느냐 하면 좀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학자들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학자들이 이거를 안 쓰냐 그랬더니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근데 그 분야 연구가 잘 안 돼 있어. 연구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가 안 돼 있는 걸 연구하시는 게 그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연구해도 별로 이제 학자들로서는 네.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워낙 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그 자료가 축적되지 않으면 이제 쓰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제 기자로서의 그 장점이랄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료가 없으면 왜 없을까?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면 왜 연구를 안 할까? 이런 거에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저는 그냥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학자들이 아직 쓰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저라도 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이 쓰신 책들 사실 학자들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제대로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책 제목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쓰신 책들. 책은 제가 간도특설대 말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1996년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특파원 때 쓴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너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자를 하면서 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베리아 옥류를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일본 학자들하고 그리고 2010년이 이제 국치 100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일본의 아베 정권에 하는 꼴이 진짜 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일본이 왜 그렇게 역사 반성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무슨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징병으로 끌려 죽었거나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제 보통 보상 소송 같은 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냥 전부 다 허공에 떠버렸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일본에는 나름대로 어떤 일본의 그러한 거기 그 어떤 과거의 그 역사적 자기들 행패에 대해 완전히 그냥 눈 감고 시침이 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 분노를 하고 아주 차분히 조사하는 그 양심적 일본 지식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쪽에 어떤 대표적인 학자들 어떤 7, 8분들을 이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하신 아주 원로이시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제 조동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인터뷰를 좀 심층적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묶어서 역사가에게 묻다라는 책을 역사가에게 묻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나와서 책 선전만 하는 거 같네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상업 광고가 아닙니까? 예,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하는 도움을 주신 거니까. 예. 근데 신문 기자 출신이신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지금 계속 입 벌리고 감탄하면서 듣고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김효순 대기자님이 쓰신 책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김효순이라고 이름을 딱 치시면 아마 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시니까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민정문제연구소 회원이 돼 주시기도 하고 예. 또 다른 분은 책을 또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국민TV 조합원들은 굉장히 역사의식이 확고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수준도 높아요. 아까 제가 만주 보민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디 청취자 한 분께서는 벌써 그 아이디도 데모달 심상치 않으신데 예. 보민의 중에서 최정기가 가장 나쁜 친일파라고. 최정기라는 사람 안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바로 그게 네. 댓글이 들어옵니까? 네, 실시간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기자님 속된 표현으로 털릴 수도 있습니다. 신상이. 예. 자, 오늘 저희가 간도 특설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도라는 지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간도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왜냐 그 간도의 영역이 애매모호하고 시기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왜냐 우리가 뒤에 갈 길이 굉장히 많으니까 앞에 좀 속도 있게 나가야 되니까. 네. 아주 간단히 지금의 연미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이제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만주 지역의 역사를 좀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아무래도 그 만주구 성립 이유는 김효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간도 특설대 이야기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잘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만주라고 할 때 만주란 말은 지금 중국에 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동베이, 동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만주는 일본인들이 나름대로 중국과 만주족을 분리시키기 위한 네.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조심해주고 우리는 오늘 역사적 용어로서의 만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용어군요. 그렇죠. 예. 네. 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여기는 우리가 잘 알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같은 우리 역사 이제 북방 지역의 역사들의 발상지이고 활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역사는 유목민족, 특히 과거의 숙신 또는 말갈, 여진, 만주족 또는 청나라 사람들이라 불렸던 바로 만주족의 어떤 게 가장 오랫동안 그 위에 지배를 했던 곳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이것이 다시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망간 건너서. 그래서 간도라고 하는 게 개척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어서는 나라가 망하는 준후한 시기에 바로 망명지가 되죠. 망명지가 되고 또 하나는 또 조선의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유랑하면서 넘어갔던 곳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이 1930년대까지는 근대 이제 지역에서 만주는 군벌 쉽게 말하면 항량 그전에 아버지는 장림이었죠. 쉽게 봉천이라고 하는 데겠어요. 지금 심양인데 이 일대에서 쉽게 손문시대 장개석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그 시기에 거기는 군벌이 지배하고 있던 무법천지였다. 여기에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도 가기도 했지만 바로 여기에 1930년 만주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진다. 물론 그때 우리 독립군의 항일 무장 투쟁에 근거지기도 했지만 만주국의 성립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은 김 대기자님 그 만주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이제 일본 군부가 세운 괴뢰국가죠. 괴뢰국가. 그래서 1931년 이제 9월달에요. 그 류타오 사건이라는 걸 조작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일본 관동군이 자기들이 이제 그 만주 철도를 이제 폭발시켜 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 무슨 다른 게릴라들이
그거를 습격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일제히 만주 전역을 침공하거든요. 이제 그래 갖고서 그 다음에 32년 3월 달에 만주국이라는 거를 정식으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원래 뭐 일본 군부의 자기들 속생 같으면 우리 조선처럼 단번에 식민지로 뭐 먹고 싶었겠지만 그렇겠죠. 속으로야. 예, 그렇지만 이제 이제 국제 여론 같은 게 굉장히 악화되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제 옛날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었죠. 네, 예, 푸이. 이제 푸이인데 그래서 이제 푸이를 이제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집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황제의 등극을 시키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푸이는 뭐 그건 철저한 괴뢰고 그냥 실제로 이거 일본 군부 더 정확히는 이제 관동군이 지배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중국에 가면 반드시 만주국 앞에다가 위자, 그러니까 괴뢰, 가짜 이런 뜻이죠. 위만주국, 위만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만주국이 세워진 그 관도 일대에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는데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독립운동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박 실장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기 전에는 이 만주의 실질적인 지배는 이제 봉천 군벌이었거든요. 봉천 군벌.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장장님이 있었고 장장님은 이제 일본이 이용하다가 별로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차를 폭발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아들 장학량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그 만주국 침략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만주 쪽의 실질 지배자였던 장학량 아니면 이제 중국 전체 본토의 지배자였던 장개석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일제에 대해서 싸우려는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같은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국 전체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 운동이 서서히 번져나가니까 지금 그 외적을 쳐부시기보다는 내부의 적을 부시는 게 우선이다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들 말로 이제 공개토벌, 그죠? 예, 소비 이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계속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국의 지식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지금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망국이게 지금 직면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내란이나 하고 앉았다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이 어떤 간도를 비롯해서요 만주 지역은 우리 조선인 항일 무장 부대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뭐 관동군이 이제 괴뢰국가를 세워서 이제 장악을 하니까 독립 내리기 아주 어려워졌죠. 예. 그러면은 그 만주국 시기에요. 만주에 이렇게 독립군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일파도 존재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서 이 중국에서는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한자로는 이제 두이자에다 귀신한테 귀자, 그리고 아들자에서 이기자. 그래서 일본말로 이제 얼꾸이즈라 그러는데 네. 설명하면 이제 두 번째 일본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뭐 간도를 비롯해 만주에 들어와서 뭐 일본과 밀정을 하거나 뭐 통역을 하거나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무슨 와서 일본 상사의 대리인으로 들어와서 어떤 중국 만주의 어떤 경제 물물을 찬탈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정말 자기의 온갖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뒤벼쓰고 항일 무장 부대에 들어가서 싸웠던 우리 선열들이 있는 방면 동시에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간도 특설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뭐 간도 협재이니 훈춘 상주이니 뭐 자위대니 그리고 또 이제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뭐 고등문관 시험에 붙어갖고 만주국 가서 관료를 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최규하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 만주 대동학원 출신이죠. 예, 이제 그런 공무원 분들이 양성소 했었죠. 그래서 뭐 또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그만큼 친일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아까 선생님이 얼퀴즈. 예, 아마도 오늘 예감 간도 특수대 워낙 크고 중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한 번만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예감에. 예,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급하지 않게 돼서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왜냐 특히 만주 지역 역사는 삼신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다음 주까지 한번 다 하시는 걸 해서 좀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어요. 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만주 보면 몰라요. 저도 강의해 보면 1930 딱 어떻게 되냐면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무려 25년 동안이 공백이에요. 만주의 역사가 항일운동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장춘이라는 데 갔었습니다. 예, 옛날에 신경이라고 해서 만주국 수도죠. 거기 아주 지금 86 되신 원로 학자분이 계세요. 변모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꾸 만주에서 또 조선의 독립군 이야기만 하지만 여기는 만주국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기 만주국 수도였다. 이 장춘이. 여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출사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독립군도 탄압했을 거라 중국인들도 많이 탄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얼기지라고 불렀던 사실이 더 많다. 장춘은. 독립군은 거의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만주국 수도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패전이 되었을 때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독립 만세를 했는데 엄청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인들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얼기자로. 그러니까 정작 친일파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죄가 없지 않은 사람이 대신 맞았다는 그러니까 그 피해 역사 기억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꿎은 조선인들이 같은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도 몇 번 취재 가셨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네. 2년 전에 연변지역에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성호라고 연변대에서 이제 조선사 전공 교수입니다. 이제 그분도 중국의 조선족 학자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원로급에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중국 본토에 항커라 그러죠. 항커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인 위안부들이 어떻게 강제로 끌려와서 그런 데 가서 왔나 했는 거를 이제 조사가 갔는데 그러다가 이 중국에 그러면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오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조선족 자치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949년에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성립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농공 행사인데 이 항일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식 내부 용어를 하게 되면 해방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당 모택당 군대하고 국민당 군대하고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이제 그 벌어진 전쟁을 해방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그 싸움에서도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일 전쟁과 해방 전쟁에서 이 조선인들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소위 자치주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동포들이 몰려 사는 것에 한글 건판이 다 붙어 있고 그게 단순한 어떤 밀집 상가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집단 주거 지역이 아니라 정보 관공서 이런 데도 다 붙어 있는 데는 사실 연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성호라는 분이 이제 위안부 문제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 노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조선인들은 옛날 일제시대 때 위안부 끌고 와서 여자 장사하고 무슨 밀정 노릇하고 그런 건지만 알았는데. 아편장사들. 아편장사. 예. 맞습니다. 아편장사. 그렇게 셈만 들었는데 조선인들이 그렇게 항일투쟁에 열심히 나섰냐고 이 도리어 반문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성호 이 양반이 참. 충격받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 사실이 정말 노인들조차도 모르는구나 하고 상당히 좀 한탄하던 말씀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선생님 말씀 조금 제가 덧붙여야 되고 이제 백두산 기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한중 국교 수립된 다음에 연변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갔지만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인식했던 게 뭐냐, 연변하면 가난한 조선족 동포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거 그냥 조선인 숫자가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김 서장님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내내 싸웠던 항일투쟁의 피해 대가죠. 그건 중국 해방이기도 하죠. 중국 독립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조선인들이 싸웠던 것은 조선 독립을 위한 것인 동시에 중국에서 일본을 몰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함께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하고 이제 국민당이 싸웠을 때 어찌됐건 공산당 쪽에서 이제 싸워서 피를 흘린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춘을 이른바 해방시켰던 주력 부대가 조선인 부대였다 그래요. 국민당군은 몰아내고.
그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냐 연변 조선족 자치공화국까지 얘기되다가 이제 나중에 자치주로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갖는 연변 조선족의 어떤 긍지들 독립운동에 대한 후손의 긍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연변 사투리나 흉내내고 요즘 코미디 프로 보면 좀 보셨습니까? 예, 뭐 그런 게 있죠. 예. 뭐 황해인가 뭔가 뭐 흉내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것들만 하지만 굉장히 그 가슴 아플 거예요. 네. 근데 박 실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너무 좀 광활하게 번져가는 것 같아서 다음 그러긴 한데요. 한번 더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이 장춘에서 이 국민당 군대를 몰아내는데 우리 조선인 전사들이 많이 활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만주에서는 원래 국민당 군대는 없었고요. 그게 전에는 그렇죠. 다 이 만주국 괴뢰국가 만주에서 거기서 만군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패전한 맞습니다. 후에 예. 갑자기 이제 저기 말을 바꿨답니다. 그래갖고서 만주로 말 타는 데니까.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도 예. 굉장히 많지 다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팔로곤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팔로곤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혈체가 있죠. 예. 그러고서 이제 또 이 장교석 국민당 정권에서는 만주에서 어떤 그쪽에 이제 좌파 세력들이 강하니까 그들을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는 뭐 설사 이 만주국에서 저기 복무했던 병사를 하더라도 일단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만주에서는 뭐 항일 투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13살, 14살 이때부터 몸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영준이라고요. 이 사람은 여영준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연변 자치주에서 이 부주장도 하고 이제 주장이 있고 이제 부주장이 있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고위직을 역임을 하셨는데 이분의 따님이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근데 뭐 그분의 과거를 누가 알아봐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그야말로 우리는 뭐 다 그냥 연변 아줌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뭐 말도 막 하고 그래서 많이 서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간도 지역에 있었던 사실 항일 투쟁을 했던 분들과 친일에 붙어서 오히려 독립군을 토벌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이렇게 한 지역에서 굉장히 상받는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행동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 역사가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동남아에서 한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어글리 코리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역사를 저희가 반복하고 있어요. 70대선이 보시기에 일본인 관광객들 동남아시아나 한국에 왔을 때 행태 비슷한 게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 가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그냥 일종의 그때 역사 반복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 그 한국민의 어떤 그 양심이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신 독재가 한창일 때, 1970년대에는 이제 그 일본의 중소 자본들이 뭐 구로공단이나 아니면 이제 마산공단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거의 정권의 비호 아래 하여튼 아주 저임금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노동쟁의가 벌어지게 되면 뭐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수출 자유지역이죠. 그렇죠. 그게 수출 자유의 어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엄청나게 무슨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일선 생산 현장에서 어떤 노동하던 노동자들은 뭐 엄청난 고충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자본 축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데 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그쪽에 오래전부터 가서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이제 동남아 아무래도 먼저 진출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온갖 추태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던 일본 시민운동가들, 지식인들이 이제는 한국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 지식인들이 왜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사실 항의를 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연변 사투리 흉내 내지 말고 연변 역사 똑바로 알고 일본 비난하기 앞서서 일본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는 이런 북권 현실도 같이 보자고 말씀 같아요. 다시 이제 우리 또 만주로 무대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연변 자치주가 우리 조상들의 피로 일궈낸 정말 귀한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알게 돼서 다시 볼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시각이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오늘 간도 특설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참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표현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반성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자, 저희가 1920년대에 왜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는 거의 비어 있단 말이죠. 우리 문 아나운서도 별로 배우신 기억이 없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저 공부 되게 잘했는데요. 교과서에 없었어요. 네. 선생님, 제 탓이 아니에요. 네. 그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 보면 이제 우리가 간도 특설대가 성립될 때까지의 어떤 이제 만주적의 독립운동 역사를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만주로 이제 이 독립군이 모이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이나 의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철저히 토벌을 당하면서 이른바 일본 군들이 남한 대토벌이라는 걸 해요. 1915년까지.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반도 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북상을 하게 돼서 만주로 일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계열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열로서는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땅을 빼앗겼으니 국경 근처에다가 무장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하겠다. 신민회 같은 단체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 그때는 처음에 신흥강습소였죠. 네. 이걸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910년에서 11년 사이에 전후로 해서 14년까지는 바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에서 이 지역에 많은 무장 독립전쟁 기지가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 단체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이제 길어지니까 간단히 이런 것들이 1919년 3.1 혁명 이후에. 네. 바로 이 임시정부가 들어서 상당수의 그 군사적인 임시정부 산으로 재편됩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냐면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 같은 게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북로 군정선이 서로 군정선이 뭐 이렇게 들리는 이런 단체들하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날 일본이 보복하는 할 수밖에 없죠. 1920년에 그 당하니까. 그렇죠. 예. 자기로서는 개망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충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1920년 바로 이제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 있은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산이라고 하죠. 빽빽한 밀자 쓰니까 백두산 살인 깊이죠. 밀산 이런 지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형성되었다가 여기서도 더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러시아 영토로 가서 자유시라는 데를 가요. 자유시 간 데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이때는 러시아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예.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하는 군대를 적위군이라 그래요. 적위군. 네, 빨간 것을 지킨다. 네. 예, 반대가 백위군이죠. 백위군. 예. 이런 쉽게 말하면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시베리아까지 온 거예요. 건너서 온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독립군도 좌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이게 서로 무장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총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적위군에 가담하지 않았던 독립군들이 체포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하면서 약화가 되죠. 그러나 약화가 됐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1920년대 오게 되면 교과서에서 흔히 3부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3부 체제. 네, 들어봤죠.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아닙니다. 가 아니고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만주를 3개로 나눠서 가나했다지만 아주 조밀한 국가라 말할 수도 없어도 적어도 군사 조직하고 그다음에 자치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발전했다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20년대에 3부 체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1920년대 중반에 1925년 4월 달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1926년부터는 만주 지역에 조선공산당 조직들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민족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들이 서로 있고 그러나 공동의 정서는 항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들었었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있었고 그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은 민족주의 단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또는 조선혁명당이 있었고 이 산하에서 우리가 아는 한국 독립당에는 지청천 장군을 알죠. 네. 예, 이분이 있어서 1933년까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와. 그래서 대전자령 전투라든지 이런 쌍성보 전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또 조선혁명당에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어서 양세봉이나 고이어 같은 분들이 이분들은 36년까지 있었단 말이죠. 또 이거와 함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만주 사변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죠. 9.18 사변. 네, 만주 사변. 연변 조선족들의 경우는 뭡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중국군 인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중국과 우리 조선이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발적인 무장 자위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냐면 각종 항일 게릴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군대들이 나중에 동북인민혁명군인이 동북항일용으로 발전하게 되고 때로는 이들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36가지 공동투쟁도 하게 됐다. 이런 네. 정도입니다. 네. 좀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는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920년 5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31년 그 만주 침략에 자위대를 조직을 했고 이것이 한일 무장 조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북인민혁명군 그리고 동북한일연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요 군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한일연군. 예. 하여튼 이 만주에서의 무장 투쟁은 뭐 한마디로 우리 조선인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뭐 조금 이제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 그러니까 중국 문명의 중심은 역시 이제 뭐 북경이나 아니면 남경이나 이런 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이 만주는 상당히 좀 교육 수준도 낮고 뭐 또 경제 발전 단계도 아주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민도도 낮다고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이 이제 침략이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뭐 별로 큰 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조선인 우리 그 선열들이 뭐 신릉무관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무슨 삼부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각지에서 무장을 투쟁을 벌일 때도 이 만주의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보듯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략, 그러니까 1931년 9.18 사변 이후에는 아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실제 그 전까지 만주를 실제로 지배했던 이 동북군벌에서는 이제 상당수가 일본군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건직해서 이제 일본 그쪽에 들어가서 이 만주 산하의 만군부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이 따로 이제 구국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처에서 이제 중국군 계통이죠. 중국군 계통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조선인들이 먼저 일찍부터 1920년대부터 시작한 무장투쟁 대열에 거의 진짜 10여 년 지나서 이 합류를 한 셈이죠. 그래갖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일제나 아니면 이제 그 만주국의 건집에 반대하는 거기에 저항하는 중국인들과 우리 조선인들의 항일 연대 투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비유를 들면요. 저기 사회자분께서도 저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아, 옛날 영화네요. 예, 진짜 옛날 영화인데. 해밍웨이가 그 스페인 내란 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이 로버트 조단이라는 미국 교수가 이제 그 프랑코가 이끄는 그 파시스트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공화국 진영에 가담해서 싸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에서 어떤 문화상까지 했던 앙드레 말로 아니면 뭐 동물농장이나 아니면 소위 전체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시작한 1984년에 소설을 쓴 조지 에알 이런 같은 이 세계의 아주 뭐 내노라는 지성인들이 대거 세계 이제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가 발흥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무솔리니 이제 파쇼도당이 하니까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어떤 정말 그야말로 붕괴의 위기에 느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파시즘의 등장이다 이거죠. 네. 그래갖고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결성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단순한 무슨 뭐 좌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사회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제가 잠깐 다시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교학사 교과서를 할 때 자꾸 1930년대는 뭐냐면 자유 게릴라들의 중동이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이 뭐 이제 선생님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사회당 공산당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무정부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
그것도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가들 어떤 반파쇼 세력이 이 광범하게 직결을 하거든요. 네. 가톨릭도 결합했죠. 종교도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가톨릭 상층부는 당연히 이제 프랑코 쪽으로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나중에 가톨릭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파시즘 공동 전선 그런 것 같은 형태가 만주에서 벌어진 게 뭐 동북 뭐 인민혁명군이나 아니면 항일 연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뭐 단순한 뭐 좌파들만 가담한 게 아니고 이 독립군 계열의 어떤 무장 부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장장님의 봉천군벌, 동북군벌에서 이제 만주국에 합류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순한 그런 이 좌파들 모임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무슨 자꾸 이제 공빈이 좌파니 이렇게 모르는 것도 온당치가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10년 이때하고는 국제 정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에는 그 당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소련이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무슨 그 구미 선진국이라지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무슨 뭐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노골적으로 뭐 실제로 군사동맹까지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스라 데프터 조약인가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대가로 조선은 일본에 넘기는 그런 거는 뭐 다 서로 묵인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그 조선인 그 활동가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자도 마찬가지죠. 민족주의자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소련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그 소련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자기들이 그 제장 러시아 때 얻은 모든 식민주의적인 특권을 포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기에 러시아가 혁명을 통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외 선언을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한국의 저명한 그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합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희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이동희.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워낙 이 독립운동 자금이 딸리니까 이 자금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련은 물론 소련 나름대로의 무슨 뭐 계산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뭐 만주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한테 정부 차원에서 돈 대준 거는 소련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무슨 그 사람들 무슨 공산당 운동했느냐 이런 식으로 일거에 매도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좀 이렇게 역사적 좀 당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는데 1930년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파시즘이 대도하는 시기였고, 그렇죠. 일본도 파시즘을 가고 있던 시대죠. 그러면서도 전쟁이 또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고, 따라서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파시즘에 반대하는 일체의 세력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이든 민족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든 간에 하나의 진영이었고 일본이 적이었다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파시스트가 적이었던 시대다. 이런 부분의 유상에서 그 당시 독립운동을 이해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남북 관계를 놓고서 얘기하면서 가면 완전 시대 착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럽에서 또 인민전선의 공동투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만주에서는 그 항일 통일 전선이 결성된 거죠. 항일 민족 통일 전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하에서 뭐 저희 동북인민혁명군이나 이제 항일 연군이 어떤 이제 뭐 그러니까 조직돼서 이 발전됐다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일본 관동군을 비롯하여 이 만주국에서 각 무슨 여러 가지 뭐 군대도 있고 특무 조직도 경찰들이 하여튼 집요하게 이 반만 항일 세력들을 토벌해 나섭니다. 그래서 그 웬만큼 조직이 강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1933 정확히 33년인가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전 장군이 결국 이제 그냥 부대로 이끌고 33년이죠. 이제 관내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그렇죠. 탈출해가지고 만주에서 거의 뭐 10년 이거 상당히 오래됐는데 10년 이상 싸우던 분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시대. 그러니까 뭐 일본 육사 출신으로 나와서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아주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데 이분이 1930년대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그 특고 경찰들을 아니면 이제 일본 관동군 정보 조직들이
이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이제 이 지청전 계열이 이제 중국 본토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의 아니 조선 그러니까 만주에서 조선인 중심의 항일 운동은 이제 좌파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좌파 중심 운동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데 여기저기서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뭉뚱거려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그 항일 무장투쟁, 간도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을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지금 시대를 빌미로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일성도 만주 항일 유격대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들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거든요. 네,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좀 더 설명하시기로 하고 아까 이제 네. 동북인민혁명군하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31년에 만주 침략이 일어난 다음에 다양한 반일 게릴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통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쪽 지역은 사실 국민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당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지고 통합해서 만든 게 1933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는 아무래도 자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중국 공산당이 조직하고. 근데 그것이 1935년 되면 동북항일연군으로 됐는데 바로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만주에서의 반제 민족 통일전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동북항일연군. 사실 이때 나온 거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35년부터 동북항일연군 시대가 열리고 간도 특설대는 38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간도 특설대와 싸웠던 주적이 바로 동북항일연군 시대였다. 이런 점에 놓고 이제 김일성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러니까 김일성은 저기 이 항일연군에 이제 그 뒤늦게 참여해서 이제 상당히 급속히 지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림의 육문중학교죠. 육문중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어떤 10대 후반에 안도현 소사라는 곳에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처음에는 구국군 계열, 그러니까 옛날 이 장장님 계열의 동북군 계열이죠. 이제 그쪽 북국군 계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려는 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갖고서 연변 자추지의 왕청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산골인데,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거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백두산 갈 때 우리 사람들이 항상 이도 백화진, 그러니까 얼더바흐진이라는 거기 거치는데 그 얼더바흐진이 있는 데가 이 왕청현입니다. 그래서 왕청 유격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례차례 올라가서 이 항일연군 1로군에서는 육사 사장을 했고 나중에는 이방명군 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장은 이제 사단장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현재 군대 편제는 아니고 게릴라족이니까 그렇게 군대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항일연군, 그래서 항일연군이 1로군부터 11로군까지 구성까지 지금 만주 동북 전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로군부터 11로군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2로군 간도 지역에 이쪽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동군이 이제 여기를 토벌하기 위해서 완전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상당히 많은 현상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동군이 가장 자부레했던 그래서 가장 현상금을 많이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김일성입니다. 현상 붙은 사나이. 현상 붙은 사나이. 그래서 내 김일성 말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 김일성만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아니죠. 자, 저희가 오늘 간도 특설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도 특설을 이해하려면 만주에 대한 전체 역사를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거죠? 이건데 본격 이해가 됩니다. 이거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하면 미리 또 안 나오시려고 하실 것 같아서. 네. 자,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간도 특설대에 대한 이야기. 진짜 간도 특설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간도 특설대 이야기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